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 증시 양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장 초반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이 3%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2시 현재 구간에서는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폭을 거의 다 줄여낸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의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 2,500선 아래인 2,4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하락폭을 거의 줄여내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 하락폭을 줄여내는 과정을 잘 봤을 때 그리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탈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안에서만요.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그 물량을 모두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그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전 세계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의 피해를 좀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를 좀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즉 엔터 쪽이나 의약품 쪽을 보자라는 전략과 이러한 사건에 맞서서 좀 관세에 타격을 받은 종목을 저가 매수하자라는 전략으로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전략이 더 현명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시장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급락과 급등을 뒤로하고 현재 구간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5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3년 전, 4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도 코스피는 2,500선 아래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할 줄 모르는 지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하고 큰 노이즈에도 더 크게 반응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인데요. 관세 이슈 역시나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있었던 이슈부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발표한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새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뉴욕 증시가 모두 다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간밤 증시 상황은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선물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 선물 지수는요, 2%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S&P 500의 선물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내추럴가스 이 선물 지수도 역시나 3.8% 넘게 급락하면서 위험 자산도 물론이고 원자재 쪽의 선물 지수도 급격하게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무엇보다 신흥국 ETF 쪽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가장 크게 무너졌던 쪽이 베트남 ETF였고요. 무려 8%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인도 관련 ETF는 보시다시피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1시간 만에 나온 폭락이었습니다. 이 폭락을 우리 한국 증시는 모두 다 흡수하면서 거래를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개파락으로 양시장이 모두 다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사실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 증권사의 포인트였는데 막상 열어보니 이거는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미국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볼까요? 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약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34%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베트남은 더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90%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6%의 관세를 매길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는 52%, 그래서 결국엔 26%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게 한국인데 한국은 대미 쪽으로 관세를 50% 현재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을 수가 없다.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인도네시아는 더합니다. 64%의 관세를 너네가 매기고 있으니 우리는 32%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아마 다들 느낌 오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모든 물품들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다가 공장을 세워두고 거기서 물품을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사실상 저 46%, 50%에 가까운 관세를 결국에는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이후로 모든 지표는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 중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의류라든지 신발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나이키의 주가가 7% 이상 급락이 나왔고 룰루레몬의 주가 5% 넘게 급락세가 나온 것도 아마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전기차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3% 넘게 빠진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내의 음식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사실상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1930년대 스마트 홀리법 시행 이후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대까지 상승했는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실효 관세율이 2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10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관세율 인상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타격은 아마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무풍지대, 안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나 있는데요. 의약품입니다. 미국이 의약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의약품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사실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관세와 관련된 타격은 사실상 거의 안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관련 종목으로 삼바, SK바이오팜, 녹십자, 바이넥스를 현재 주목을 했는데 오늘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팜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제 빅파마 쪽은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적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믿고 보는 실적이다.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 성장이다. 우호적인 환율로 2025년 괜찮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장주가 이끌어가는 시기다. 실적은 그냥 믿고 간다라면서 지금 실적도 좋고 주가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1월 들어서 주가가 약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월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15%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긴 했는데요. 다만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1분기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4분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율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5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5공장까지 만들었는데 6공장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6공장까지 만들면 공장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고객사들이 약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많이 주문을 넣겠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종목이 7% 이상의 급등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관세 노이즈가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업종별로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속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덮친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약품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약이 된 데다가 1분기 호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역별 매출 실적을 보면 1분기 작년 기준 65%가 유럽향이고요. 미국향 매출 비중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분기의 고환율을 바탕으로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점도 강력한 매수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공식화 속에 무풍지대로 꼽히는 엔터주의 주가 동반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미국발 관세 압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올해 엔터 산업의 주가가 낮은 관세 위협이 주는 안정감, 고환율 환경에 따른 수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했다면서 향후에는 중국 공연 재개의 기대감 등으로 산업 성장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에서도 K-팝의 경우에는 수익원 중에서 음반과 MD, 즉 굿즈를 제외하고는 유형의 상품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트박스인데요. 미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종목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관세 압박으로 이 한국에 제한되었었던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이 열리게 될 경우 미국의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에 미트박스의 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트박스는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1위 축산물 기업인 카기를 포함한 국내외 유통거래처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패션 기업인 AU 브랜드인데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장 개장과 함께 70%대 상승세 보이다가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AU 브랜드는 4개월 패션 브랜드인 락피쉬 웨더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인 16,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진출 확장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이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가 오늘 있었고, 미국 증시는 장마감 후 이제 선물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이 추가 관세에 대해서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의약품과 반도체의 추가 관세가 일단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25%의 의약품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일단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시장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이슈뿐 아니라 1분기에도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는 레포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한투에서 오늘 132만 원짜리 타겟 프라이스로 해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사공장 램프업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올해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의약품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약품 업종에 대한 수급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그 의약품 관련된 관세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단 ST팜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역시나 국내 최고의 CGT CDMO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3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DMO인데, 최근에 이제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하락이 좀 나왔고, 의약품 관세 면제로 인한 센티가선의 수혜를 동사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의 미국향 매출 비중이 10% 미만인데 대부분 이제 유럽향으로 매출이 이제 주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향 의약품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이제 부정적 센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월에만 955억 원의 수주로 확보해서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탑량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상단이 환율이 현재와 같다면 대략 600억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동사가 미국 임상 중인 LG치료제의 2회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결과 발표 이후에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작년 매출단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탑라인 성장과 함께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4번 정도의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 확인력은 어느 정도 마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수에 무리가 없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 목표가는 9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목표 주가 9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만에 흐름을 봤을 때 가장 큰 외국인 매도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매수하는 기업들보다는 어느 쪽으로 매도가 집중되고 있느냐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봤더니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팝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결국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외국인 수급 덕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오히려 삼바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다섯 번째로는 LG생활건강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HLB, 그리고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인데 모두 다 어제는 팔아치웠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디어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JYP 엔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TNL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또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기업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카카오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CDMO 쪽으로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번째로는 맥쿼리 인프라,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닥 안에서 SM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양 HC, 세 번째로는 노머스, 네 번째로는 메디톡스, 다섯 번째로는 카페24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AU 브랜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합니다. 어지러운 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 올게 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공개가 되었고 전 세계의 상호 관세율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예상대로 좀 약하게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계속 약세가 추가적으로 확장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방어는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나온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타겟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34% 관세를 맞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25%, 일본이 24%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관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회로로 활용하는 가장 질 나쁜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베트남을 지목했었는데 무려 46%라는 놀라운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0% 관세, 전체적으로 차별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겠죠. 다른 분야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도체랑 구리 굉장히 이제 철강, 알루미늄 다음은 구리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구리 같은 경우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선방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HBM 그럼 어디서 갖다 쓸 겁니까? 마이크론으로 대체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겠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제외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동차랑 철강 같은 경우는 유지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먼저 부과를 했기 때문이죠. 철강 같은 경우 철강 알루미늄 제일 먼저 부과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부과한 거 여러분들이 소식 들으셨으니까 부과를 안 한 게 아니라 기존에 먼저 부과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장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 중반대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 6% 이상 올라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초가의 반영을 다 하고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는 2% 중반대로 밀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길게 세워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일 전에 이번 주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이탈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죠. 저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상호관세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내일까지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작용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죠. 다음 주 정도까지 후폭풍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시장에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4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일부는 일단락을 지어놓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6월까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계속 안 좋을 거냐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후폭풍 정도 나오고 마무리 짓는 게 6월 정도. 그러면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6월 되면은 굉장히 크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세 회의가 나왔으니까 요거 후폭풍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뒤에 남아있는 거, 휴전 얘기나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 코스피는 이 정도로 해서 잘 선방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80포인트 이탈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두려우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괜찮다. 어차피 회복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밀린 다음에 양봉으로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관세 발표 같은 경우 지수를 보면은 꽤나 선방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이상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올 겁니다. 1조 이상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고 있고 뭐 내일 불확실성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번 주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주식을 파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이고요. 환율 자체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를 기존에 좀 상방 포지션 구축했던 거를 좀 줄이고 이제 하방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이제 옵션 쪽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위쪽 방향에 대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적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워 담을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흔들 만큼 흔들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조금 더 후폭풍 나와서 살짝 더 흔든다라고 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관세 발표를 딱 했는데 내 종목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잠깐 정리해서 다른 섹터, 피해를 안 보는 관세 무풍지대 섹터로 이동을 했다가 추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책을 마련하신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관세를 잘 피해간 업종들이 있죠. 돌고 돌아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냐? 반도체, AI, 로봇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우리가 계속 관심 가졌던 올해 초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죠. 샘 알트먼하고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다. 그 피지컬 AI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 AI는 최근에 요즘에 보면은 메신저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많이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뭐 지브리 스튜디오풍으로 해가지고 챗 GTP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변환하는 과정을 많이들 이제 유행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챗 GPT 발음이 꼬이네요. GTP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뭐 5억 명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돌아도 다시 성장하는 쪽은 바로 이런 IT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력을 관세나 이런 부분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타고 흘러간다, 넘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이런 섹터들, 그리고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또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돌아도 가는 섹터는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섹터들 중에서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관세도 이렇게 이겨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정말 험난합니다. 관세 이슈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치적 이슈까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강한 섹터는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반도체, 로봇 관련주 안에서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1루타, 3루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꼽아주셨네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2%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반도체가 가려면 이 종목이 움직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장주 하면 SK하이닉스, HBM을 이제 장악한 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2025년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에 AI 칩을 공급할 수 있는, HBM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약에 이번에 관세 때려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국인들이 반도체를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TSMC 대비해서 과도하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돼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이 500만 원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크론만 비교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한국 기업이라서 좀 이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HBM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3만 장 이렇게 시작을 하고 2024년 작년에 10만 장까지 대폭 늘렸었죠. 그래서 공장 쪽을 증설하고 라인을 계속 HBM 쪽으로 돌려가고 있는데 올해는 14만 장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3만 장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늘린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HBM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사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브로드컴 같은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겠다, 주문형 반도체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작년 말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존에는 범용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반도체, 비싼 반도체였는데 이거를 일부만 떼어다가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5G나 이런 통신용 반도체가 있을 거고 자율주행용 반도체가 있을 거고 AI용 반도체가 있을 거고 저 휴머노이드 로봇용이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특화된 반도체.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는, 쓰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범용 반도체보다는 이런 쪽은 슈퍼컴퓨터나 이런 쪽을 가는 거고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압축을 해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전력도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만 장이 추가되었죠.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도 뭐 50% 마진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이 3만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자연스럽게 실적은 더 올라갈 텐데 하반기 가면은 아주 또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계속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점을 좀 타점으로 잘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LNG 프로젝트 얘기해 주시면서 안타 종목이었나요?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루타로 오늘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안타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리고 기존에도 이루타 종목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이 이루타에 많이 포진시킨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방을 원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소고기를 개방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81%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수치는 제가 나중에 다 검증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LNG 프로젝트 방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래스카 쪽에 주지사가 와가지고 본인이 뭐 여기 투자를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트럼프도 아니고 트럼프가 말을 해도 말을 번복하는 상황인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우리는 조금 뒤까지 들고 가다가 협상용 카드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물론 정말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뭐 이거는 정부에서 손익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제 계산서를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기로 삼아서 이번에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가 나오면서 멋지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한번 트레이딩하고 또 빠져나오고 눌림목에서 또 다시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뭐 수조 달러가 들어가는 뭐 이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수천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우리나라도 뭐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선택하고 이제 협상하는데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찰이 좀 걸릴 겁니다. 정말로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 대신 뭐 2루타 종목에 걸맞는 그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제 눌림목 나오는 구간에서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눌림목 구간을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 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루타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네요. 로봇주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대장주격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3루타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로봇주를 봐야 된다,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격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돌고 돌아서 AI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7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 지금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 최소한 32만 원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저는 28만 원 정도 전후 제가 이 말씀을 작년 한 11월 정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최소치가 32만 원 아래로는 내려와야 되고 28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27만 원 뭐 이런 구간을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이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어도 오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중상한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 뭐 로보티즈라든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예쁘게 잘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로봇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3루타 종목으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비중 있게 내 포트폴리오 하나 가져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상반기 안쪽에 봄에 여러분들 계좌를 다시 한번 활짝 꽃 피워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봇주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3루타 호타준 쪽에 포지션에 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중에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뭐 편안하게 관심 가져보시고 다른 로봇주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로봇주가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그동안의 만롱롱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오늘 뭐 관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생각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에 관련된 업종들은 좋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 상위권에 있는 이 종목들을 딱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 조선 쪽은 우리가 줄 게 너무 많은데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M&A도 하고 호주도 가고 있고 폴란드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이 200%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주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뭐 맞춤형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저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제주 반도체 저는 이 종목이 3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뭐 베스트 3에 있는 종목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건주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면은 우리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뭐 디어유나 아니면은 뭐 휴젤이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게다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좋다라는 거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추가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50포인트 아래 종목은 이 안에 순위권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젤이 잠깐 쉬다가 올라오면 50포인트 넘어갈 거고 LIG 넥슨 말고도 그 밑에 40포인트대에서 기다리는 종목들 매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는 종목 조금만 움직여도 40포인트 이상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50포인트 이상 가는 거 이번 달 안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달 안에는 40포인트 종목을 이달 말 정도 되면 못 보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이제 힘내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빠르게 올라오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롱론 종목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선파트너와 함께하는 공부반에 참여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 돌돌반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꼭 봐야 할 종목으로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심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캠 관련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기판이 핵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TLB를 말씀드렸는데 좀 탄력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림이 있어도 복구도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소캠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수혜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많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를 드디어 또 단행하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2배까지 뜁니다. 시스템 IC 쪽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올라오는 거고 레거시 반도체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500원 이하 이 전후 구간에서만 보시면은 아주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25,000원 꽤 높아 보이지만 1차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치 35,000원 거의 2배가 되는 가격이죠. 충분히 가고도 지나갈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는 가장 좋은 테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만 한번 하고 다시 재매수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만롱론 종목은 심텍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본 기업들의 회계 연도가 3월 31일에 마무리되면서 매년 4월 주요 경영진과 인사를 나눠왔다. 이번 출장에서도 이 회장이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샤오미, 비아디 등과 전장 사업을 논의한 만큼 일본에서도 관련 고객사를 발굴할 전망이다. 히타치와 소니, 미쓰이물산 등 전통적으로 인연이 깊은 기업들과 교류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 발전 포럼 2025에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을 가졌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HLB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을 이슈일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HLB 쪽으로 수급 괜찮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의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사안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HLB 제약이 표적 항암제인 이 리보세라닙의 국내 생산을 위해서 공장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리보세라닙 생산은 기존에 보유 중이던 이제 향남 공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 리보세라닙의 자체 생산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향남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 리보세라닙의 국내 생산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또 FDA 품목 허가가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변동성도 컸는데 관련 사안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리보세라닙이 어떤 물질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HLB가 간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해서 암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암세포 역시 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이 이제 혈관 자체를 생성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항서제약의 PD-1 계열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 캄렐리주맙과 병용해서 이제 리보캄렐이라고 해서 리보캄렐 병용요법으로 이제 FDA 품목 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 2023년 5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FDA에 품목 허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FDA가 이제 검토하면서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닙은 아니고 캄렐리주맙에서 제조 품질 관리와 임상 현장 실사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차 지적이 있었고, 이후에 다시 이제 항서제약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HLB와 함께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또 이번에 이제 경미한 지적을 받으면서 품목 허가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HLB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다시 또 생산시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HLB의 향남 공장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네, HLB 그룹에 따르면 이 HLB 제약의 향남 공장은 현재 뭐 이뤄지고 있던 의약품 생산을 모두 클로징한 상태인데요. 이제 기존 향남 공장에서 생산되던 주사제와 뭐 수액제 같은 제품들은 남양주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이제 공장이 이제 클로징된 것은 이제 리보세라닙의 생산을 위해서로 좀 확인됐는데요. 현재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서제약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시설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생산시설 건설은 현재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네, 이제 향남 공장 이제 활용한 이제 리보세라닙 생산 시설은 현재 개념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개념 설계는 설계의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획, 설계, 시공, 완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제 개념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공장 전체 구조 및 배치 구공 구상, 그다음에 생산 공정의 흐름 및 주요 설비 배치 계획, 대략적인 예산 및 공사 일정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미국 GMP 기준에 맞춘 의약품 생산 시설을 맞추는 데는 짧게는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셀트리온이 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4년 정도 소요해서 이 GMP 기준에 맞는 시설들을 설비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이 HLB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기존 향남 공장이 이제 다른 제약사로부터 인수한 건데 오래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시설이었던 만큼 시설과 설비를 좀 재정비하고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까지 마련하는 등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착공은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LB 제약이 이렇게 리보세라닙의 생산 시설을 만든다라는 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LB 제약의 리보세라닙 생산 공장이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만큼 FDA 품목 허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리보세라닙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
왜 리보세라닙이 언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이제 좀 그런 내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HLB 간암 신약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을 아까 품목 허가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이제 FDA 품목 허가 과정에서 리보세라닙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캄렐리주맙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계속해서 좀 지적을 받으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업계와 뭐 투자업계 모두에서는 이제 뭐 미국 중국 갈등의 영향이 아니냐는 뭐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캄렐리주맙의 경우 이미 중국에서 2019년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적응증도 9개로 굉장히 많은 상태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뭐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같은 시설에서 이제 FDA 품목 허가를 위한 제품을 생산 중인데도 FDA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뭐 5년 이상 생산했음에도 FDA 지적하고 있는 것인 만큼 뭐 그 이외에 다른 문제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뭐 생산시설, 생산기지 다변화에 대한 요청도 계속 있었는데 진양곤 회장에 따르면은 이제 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품목 허가 불발된 것은 미국 중국 간의 리스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생산기지 다변화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춘다라는 게 그 이외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생산 시설 갖추는 것 자체로서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L7B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국내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병용요법이 아닌 단독요법 임상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간암 이외의 다른 적응증으로도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혹시 모를 플랜 B 또는 뭐 늘어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생산 시설이 뭐 필수적인 만큼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암 이외의 적응증을 또 허가를 받았을 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테고 또 그만큼 생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HLBL 미국 자회사 이제 엘라바 같은 경우에는 선낭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효과를 확인 중에 있는데요. 임상 2상까지 진행됐고 2023년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만일 이제 간암 적응증 허가가 실패하는 경우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선낭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낭암으로 적응증을 전환하는 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새로운 뭐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미국에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제 간암 환자 대상 이제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품목 허가를 받는다는 가정에서는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낭암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리보세라닙이 미국 암 종합 네트워크 NCCN이라고 하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등재돼서 또 추가적인 처방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뭐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L7B 쪽에서는 국내 리보세라닙 생산 공장이 아직 설계 초기 단계일 뿐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이제 다시 또 FDA 또 실사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쯤 상업화 생산이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뭐 전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LB 이슈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스코텍인데 오스코텍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합이 대표의 재선임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사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스코텍 말씀해 주신 대로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를 상장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2000년에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를 설립했는데요. 현재 이제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지분 약 59.12%, 약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제노스코가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들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상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의 가치를 낮추는 쪼개기 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모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유전양의 양세 기술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으면서 로열티를 통한 수익을 예상되는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액트앱을 통해 지분을 모으는 등 제노스코 상장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중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김정근 전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저지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상장을 이렇게 뭐 완강히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김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소액주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제노스코가 상장에 실패하는 경우 향후 이제 상장에 실패한 회사에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냐라면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뭐 또 제노스코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뭐 주주들의 안도 있었지만 뭐 오스코텍과 주식 수합, 그다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당연히 고려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아울러 제노스코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모회사가 이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어떤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 이제 별도의 제노스코 이사회가 이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장은 어느 정도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한국거래소의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상장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장 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은 국내 기업이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45 영업일 이내에 이제 심사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2일 날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되는 등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제노스코의 상장을 지연하는 배경을 두고서는 앞에 이제 뭐 지적되는 것들처럼 모회사인 오스코텍과 매출 구조가 같기 때문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이라는 것에 대한 뭐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스코텍은 이제 거래소에서 제노스코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제 좀 이제 심사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소액주주 연대 측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할지 궁금한데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이 1차적으로 김정근 대표의 연임을 막기는 했지만 뭐 이후 이제 능동적으로 나서서 제노스코의 상장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거래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이제 주주들이 이사회 진입을 위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되긴 했지만 거래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회사와 좀 의견을 나누면서 제노스코의 상장을 막아낸다는 계획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노스코 상장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메가톤급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60여 개 국가에는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더 부과하는 것이 이번 상호 관세 발표의 골자인데요.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좀 살펴보면 일단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40%대로 가장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중국도 34%대, 대만도 32%로
수준으로 책정이 됐고요. 인도가 26%, 한국은 25% 수준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FTA를 미국과 체결한 국가들 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이 밖에 일본이 24%, 유럽연합 역시 20%대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예상보다 좀 강력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IM증권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라면서 국내 경기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시장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시점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갔지만 이런 변동성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은 나타나겠지만 상호 관세발 주가 충격의 장기화, 추가적인 약세장의 진입의 확률은 낮을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미 관세 부과를 우려를 반영해서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된 상호관세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락 시에 자동차와 반도체 쪽은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가별로 이제는 대응의 영역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의견도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 재고 확대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반도체 중심의 대미 수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경한 대응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은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대한 타격을 예고한 바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하겠다면서 WTO 제소 등을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보복 관세 대신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을 천명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10%대 관세율을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협상과 외교 채널의 강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 협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의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업종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수출이 주력이 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이 그 주요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산업별 타격 완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수입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철강과 전기차,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수출의 타격을 받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내수 부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요. 신흥국 수출에 대한 다변화에 나서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인도 등의 국가로 수출처를 넓혀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절실하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협상 능력을 보여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안 좋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뭐 장 초반 비교하면은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긴 했는데 문제는 내일은 괜찮을까라는 거고 관세 이슈가 지금 지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업종별로 이야기를 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떠한 이야기로 또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충격을 그대로 받은 시장, 관세 리스크가 오늘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이즈가 확대될 업종이 있다면 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좋은 건 뭐예요?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최악을 피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업종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약간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이제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제 엑스에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좀 약간 의역을 해서 뉘앙스를 말씀을 드리면
보복 관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썼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테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유럽 쪽은 미국과 이제 그 보복 관세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지금 그 관세 전쟁이 일어날지는 좀 미지수긴 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관세를 많이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무역 수지나 적자를 원하는 나라죠. 근데 지금 재정 수지가 워낙에 지금 안 좋아서 재정 수지를 메꾸려고 이제 이 관세를 하는 건데 혹시라도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세는 거의 전 세계 무역의 90%는 수입하는 쪽이 관세를 냅니다. 수출하는 쪽이 내는 게 아니라.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은 이제 어떤 판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시초가에서 많이 끌어올렸죠. 나스닥 선물이나 지금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군들의 애프터마켓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오늘 미국 시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봐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 오늘 떨어지고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오늘 미래 선반영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일단 관세 노이즈에 더 지금보다 더 커질 업종. 일단은 저는 미국에서 떨어지는 기업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애플 쪽이 가장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제 왜 애플이 떨어지냐 하면은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은 거의 90%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1기 때는 중국 쪽 관세에서 애플을 면제를 시켜줬죠. 근데 2기 때는 그냥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난 것 같고 베트남 쪽이 좀 약간 의외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그죠,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쪽의 관세가 지금 상당히 높게 46%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애플도 관세가 높아지고 갤럭시, 삼성도 관세가 높아지면 사실 그런 거 아니냐,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스마트폰은 사실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렇게 교체 수요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좀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LG 이노텍은 분기마다 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적을 때가 애플 관련 매출이 적을 때가 50, 그다음에 많을 때는 86%까지 애플 쪽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더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한 40% 이상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매출이 좀 약간 요즘에 늘어나서 약간 다원화시킨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삼성전기, 이노텍 모두 이제 애플 쪽 매출, 그다음에 삼성전기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먼저 좀 반응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애플 쪽에서 이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의 7% 정도 감소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반 기업들의 7%와 이제 애플의 7%는 그 규모 자체가 틀리죠. 다르죠. 애플이 한참 주가 높았을 때 애플 하나 팔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 다 사고도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 관련된 기판이라든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쪽은 일단은 오늘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라고 하면 거기서 시장이 좀 약간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고, 역시 예상대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 그게 이제 관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한동안 좀 약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 다 안 좋죠. 다 안 좋은데 일단은 스마트폰 쪽은 당분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애플 관련주 꽤 많습니다.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 특히나 삼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장이 베트남에 있죠. 이에 따른 악영향은 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미국의 이제 IB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특히나 관세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얼만큼 확대가 될지, 그리고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지, 그리고 또다시 월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절대 저가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는 박근호 이사님의 의견 또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자동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월 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 내용이 발표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쪽은 예외입니다. 이쪽은 미리 관세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백악관에서는 지난달 25% 관세안을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국가별 상호 관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주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부과 내용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 날 나온 관세 관련 내용을 좀 리뷰해 보자면요. 일단 완성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4월 2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죠. 그리고 부품단에 대해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차량 부품은 면세, 미준수 차량 부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품 쪽은 4월부터 당장은 아니고 5월 3일 이전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내놓은 바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관련해서 미리 매를 맞았는데도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는 3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여러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예상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이중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관세 도입 이후에 가격 상승을 우려한 미국의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으로 자동차를 좀 사재기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대부분의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수요 공백의 우려가 나타나는 점도 큰 우려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측에서는요. 현대차와 기아가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상호 관세가 46%나 부과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역시 26%대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점도 이제는 그 길이 막혔다라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상호 관세율이 낮은 유럽연합이나 브라질, 터키, 싱가포르 등에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형 SUV나 제네시스 등의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더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역시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입산 타이어까지도 이번 상호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공산 생산 확대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별도의 협상이나 대응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우리나라 격언이 지금 자동차 쪽에는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기준으로 5위에서 7위로 이미 밀려난 바 있는데요. 이 생산에 대한 우려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은 오늘 이 기업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단어를 먼저 표현을 하면 아직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관세가 면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구리, 의약품, 반도체는 트럼프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품목별 관세로 다시 지정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바이오가 관세가 면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좀 약간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사실 이제 CDMO, CMO 쪽에서 이제 스위스 론자랑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스위스 론자가 이제 전 세계에서 부동의 CDMO 1위 기업인데 지금 그 삼성바이오와 론자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바가 이제 중국 우시는 제쳤죠. 가장 최근에 나온 순위를 보면은 일단은 론자, 그다음에 카탈란트, 미국의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하는 게 이제 카탈란트죠. 그다음에 삼바 이렇게 1등, 2등, 3등인데 론자랑 삼성바이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삼성바이오가 지금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시총을 비교를 하면 삼성바이오가 지금 론자보다 시총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매출을 비교를 하면 삼바보다 론자가 매출은 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매출이 론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 10조대, 근데 삼바는 5조대인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작년에 삼바가 이제 영업이익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론자 같은 경우 1조 5천억 내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2배가 많은데 론자가 영업이익은 비슷하다. 이건 이제 삼바 쪽이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캐파인데 이제 뭐 우리가 CDMO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몇만 리터 생산 캐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위가 이제 그 론자, 카탈란트, 삼성바이오 순위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생산 캐파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삼성바이오 이제 부동의 1위로 이제 올라설 수밖에 없는 어떤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송도에 이제 캠퍼스 1캠퍼스에 공장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2캠퍼스에 지금 5공장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6공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완공을 하면은 이제 그 CDMO 쪽에서 위탁 생산 쪽에서 부동의 전 세계 1위로 올라선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뭐 삼성바이오를 국내 기업을 한정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전 세계 1등, 2등, 3등의 어떤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를 해서 어떤 쌌냐 비싸냐라고 이제 비교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싼 건 아닙니다. 론자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싼 건 아닌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성장률인 것 같아요. 지금 론자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는 지금 연평균 한 20%가 넘는 고성장을 계속 지금 몇 년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 정체되어 있는 론자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보다 굉장히 좀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을 시장에서 어떤 그 가치를 많이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거의 뭐 6% 이상 상승하는 것은 관세 면제가 많이 적용이 됐겠지만 관세 면제가 아직 안 나온 거고 품목별 그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염두를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인데요. 둘 다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한 3분기서부터 기관은 이제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후에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3월 달 들어서 좀 약간 매수세가 주춤하고 약간의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매도로 돌아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주봉으로 좀 약간 길게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느낌의 차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관세와 관련돼서 사실 바이오는 관세랑 그렇게 크게 실적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관세 쪽만 잘 타결된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 쪽의 어떤 지금 성장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늘어나고 있는 캐파를 봤을 때 정고점 돌파는 좀 약간 그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는 이유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미국에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어라라는 게 목적인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공장을 세우는 데만 5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관련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빅파마 쪽을 건들기에는 약간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그런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의약품 쪽은 계속해서 좀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케이카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경기 침체 쪽에서는 이제 신차보다 좀 중고차 쪽이 그죠?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케이카의 실적이 이제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작년에도 뭐 큰 성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역대급 실적을 좀 경신을 좀 한 상황이죠. 최근에 케이카가 지금 현재 이제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살 사람이 없어서 굳이 중고차를 지금 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한 비아디가 어떤 중고차 법인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케이카 매수를 염두에 두고 세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아디가 이제 중국에서 바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유럽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관세를 너무 많이 지금 때려맞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것과 중고차를 하고 있는 케이카랑 무슨 상관이냐? 일단 케이카는 지금 중고차도 하지만 렌트카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케이카를 인수를 해서 신차를 갖고 와서 그 렌트카로 잠깐 돌린 다음에 그걸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가 된다. 중고차는 관세가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떤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분석글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사실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폐차를 시키려고 하면은 과거에 어떤 그 배터리를 반납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해외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안 받고 일단 해외 쪽으로 수출을 염두에 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차 판매보다는 중고차 쪽의 거래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카를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자. 차트 잠깐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카메라 한번 좀 쳐볼게요. 이렇게 칸을 친 구간에서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케이카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좀 약간 박스권을 작년 한 2분기서부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돌파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한데 이제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이제 매매를 해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15,000원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15,000원이 가면은 이제 매도, 그다음에 밑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면 중고차 쪽이 나름대로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썰이긴 합니다만 비아디 쪽에서의 어떤 그 매수 딜이 들어오면은 케이카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파괴력 있는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뭐 미국 시간에서부터 좀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됐던 시장입니다. 뭐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고 미국 선물 시장과 아시아 증시 모두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과 미국 모두 뭐 3%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좀 크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가 최저가를 형성을 하고 좀 되돌림은 소폭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최악의 상황들은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외에 또 뭐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여러 가지 또 관세 추가 관세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발표가 됐고 이제 좀 협상의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좀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정규장에서 트럼프의 이 상호관세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일은 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슈에서 가장 큰 이슈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 주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듯 하지만 내일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보는 종목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풍산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풍산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라면 이번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있어서 알루미늄과 철강, 구리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좀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풍산 역시 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면역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면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만큼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풍산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결국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분석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우리가 정말 우려하기도 했고 기다리기로 했던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저도 조금은 더 관세율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걱정거리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는 25% 관세율 부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밤사이에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국가 안보라던가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해서 현저한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대국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공식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도 다른데요. 한국은 25%라고 한다면 일본은 24%, 중국은 34%, 베트남은 46% 정도로 국가별로 차등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업종별로도 또 다른 상황인데 제외된 업종들도 있었죠. 근데 제외가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업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차후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은 피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됐고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발효가 됐었죠. 하지만 상호 관세를 피해갔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번에 상호 관세가 피해가기는 했지만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직격탄을 맞을 업종이 자동차가 있겠죠. 자동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정부가 대응책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국가들도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에 대해서 관세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여러 가지 무역 상황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물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명확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솔직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생명과 직결이 된 업종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업종들 중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좀 피해갈 업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던가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게임이나 엔터주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오늘 또 현대차가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었죠.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다음 달에 수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타격을 입을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신규 접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수출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비중 관리라던가 그때부터 신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수출 데이터 상에서 다 자동차는 이제 또 바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신중하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관세 좀 무풍지대로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쪽, 게임과 엔터 쪽에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1% 이상의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30포인트 이상 하락한 상태로 현재 동시효과가 지나가고 있고요. 2,475.5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약세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네요. 약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 680.33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 보면요. 여전히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 우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지고요. 매도 규모도 1조 원 이상으로 꽤 큽니다.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방어해주면서 매수 우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수급 상황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기관이 거의 보합권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3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새벽에 관세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뉴욕의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 선물이 2% 정도, S&P 선물이 3% 정도 빠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도 약세고 위험자산 시장도 연이어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이 3% 가까운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 후반까지만 봤을 때는 장 초반 비교해서 낙폭을 좀 줄여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노이즈는 여전히 있습니다.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아래에서 0.7%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486선, 코스닥은 0.2% 하락세 6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67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조금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사실 달러는 약세입니다. 103선 아래로 102선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이러한 매도폭이 결국에는 외환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2% 넘게 빠졌고요. 오늘 57,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6% 하락세 194,600원대. IT 투톱 기업들이 1에서 2% 정도 빠졌고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대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LG엔솔이 좀 크게 타격받으면서 시가총액 3위권에서 4위권까지 빠졌고 다시 한번 삼바가 3위권으로 귀환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이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6만 3천 원 이상 올랐고요. 이번 주 들어서 연이어서 좀 조정세였습니다. 사실 1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드디어 110만 원대를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1%대 조정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쪽으로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는 하향하긴 했지만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도 2%대 강세 17만 3,500원대. 의약품 쪽으로는 아직 관세 노이즈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대형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69만 7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네이버보다도 시가총액 한 계단 위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쪽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1.5%대 상승 나오면서 19만 8,6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랫폼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KB금융은 오늘 4%대 조정이었습니다. 이번 주 좀 급락장 속에서 금융 쪽이 그나마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8만 원대 무너지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1.5%대 강세 보였고 29만 5,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모비스 1%대 조정,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1에서 2%대 조정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사실 알테오젠도 괜찮았고 이 HLB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1%대 강세, BM 쪽은 약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이 2.5%대 조정 나왔습니다. 34만 9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보톡스 쪽도 약간은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4%대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18만 3,400원대. 클래시스는 보합권, 파마리서치 오늘 2.8% 다시 한번 조정받았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조정받으면서 끝났는데 오늘도 조정세였고요. 리가겐바이오 2%대 상승하면서 96,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관세 노이즈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러한 장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결국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업종별로도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방산과 제약, 조선, 엔터게임 쪽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전자제품과 반도체, 금융주, 자동차주의 약세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호 관세 이슈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 증시 대응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보면은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주도하는 섹터라던가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런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섹터별 특징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별 차별화 장세에서 변동성을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부각이 됐던 섹터와 좀 부진했던 섹터를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스트리온 이런 대장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 이후에 변동성이 컸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죠.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또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은 피해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의 경우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품목별로 조금은 다양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확실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타깃으로 반도체 관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크게 잡을 가능성도 높아서 우리나라는 일부분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구리의 경우에는 원자재 성격이 강한 금속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부각이 됐었고 자동차 관련주는 반대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대미 자동차 관련해서 수출액이 10%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세 부과 이후에 더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발표되는
이제 4월 수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액이 16.9%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화장품 쪽에서도 관세 부과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내일 있을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슈가 지나고 나서 재료 소멸로 급등락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손절가 잡으면서 좀 전략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 경제 지표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 전략으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크고 작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지난밤에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15만 5천 명 증가를 했고요. 3월 달 기준으로 전망치인 12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월에는 8만 4천 명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다행히 아직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ADP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부문하고 비슷하게 고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농업의 경우 미국에서 노동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 비농업 부문이 비교적 좀 긍정적이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예상치와 부합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지표도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셨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 제일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 급등락이 크기는 했지만 저가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일약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일약품의 경우에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정이라던가 로제듀오라는 고혈압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상호관세 부가 발표됨에 따라서 피해가는 업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제일약품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이런 제약 관련된 업종들이 피해가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 직결이 된 업종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이슈를 좀 피해갈 만한 업종이 아닐까 싶어서 제일약품도 같이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회사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이제 신약 개발 자회사예요. 이 회사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자큐보정의 신규 제형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제형에 대해서는 구강붕 해정이라고 해서 입안에서 빠르게 녹을 수 있는 제형을 의미하는데 어린이나 노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에 성공을 했고 임상시험을 완료하게 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을 했는데요. 향후에 추가 품목 허가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피캡이라고 해서 이 피캡 계열 신약 중에서 구강붕 해정을 보유한 세계 두 번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일약품뿐만 아니라 제일약품의 최대 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만큼 거래량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작용할 걸로 보이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신약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큐보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사 제형으로 지금 연구 개발에 들어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항암제, 이중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이라던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임상 2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확률상으로 봤을 때 임상 2상이 성공 확률이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임상 1상의 경우 성공 확률이 63%라고 한다면 2상은 30% 정도고 3상은 58% 정도예요. 그래서 임상 2상에 성공을 했을 때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도 주목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제일약품의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130% 이상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들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6%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정말 급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매물이 열려있는 17,800원 구간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대 주가가 올라왔을 경우 계속해서 밀리는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이 그만큼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7,800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200원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 보시면은 매물대가 또 길게 형성이 돼 있는 구간대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급증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변동성도 그만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 재개 이후에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7,800원, 손절가 12,200원 참고를 하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약품 선정해 주셨고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7,8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하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2,440선이 무너지며 출발했지만 장중 회복해 전날 대비 0.76% 하락한 2,486으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전날 대비 2.06% 떨어진 670선에서 시작했지만 낙폭을 줄여 0.2% 하락한 6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 기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3% 넘게 내린 34,649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2% 내린 3,342에 홍콩 항생지수는 1.58% 내린 22,836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한때 $1,000 이상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관세동맹 무풍지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관세 무풍지대로 분류된 바이오 업종과 방산 조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고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대 넘게 상승했고 하나오션은 2%대, HD 현대중공업은 1.3%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는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1.67% 하락했고 오늘 관세가 정식 발효된 자동차주도 하락해 현대차는 1.27%, 기아는 1.41%대로 밀리며 마감했습니다. 키움증권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개장 직후 약 1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키움증권의 HTS와 MTS를 통한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은 10시 5분쯤 주문 불안전 현상은 정상화됐다고 공지하며 정확한 오류 발생 시간과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산 오류로 피해를 입은 키움증권 고객들은 당사 홈페이지와 MTS의 전자 민원 신청을 통해 보상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패션 브랜드 락피쉬 웨더웨어를 운영하는 AU 브랜즈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하며 최고 8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AU 브랜즈는 장중 공모가 대비 최고 80% 넘게 상승하다 12.81% 오른 18,0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서 19일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8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U 브랜즈는 자파류를 판매하는 락피쉬 웨더웨어를 가진 패션 기업으로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물류센터 구축 및 해외 사업 개발비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버드 대학교와 공동 연구에 출원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특허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허는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차세대 칩인 뉴로모픽 반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빛을 활용한 저항 변화형 메모리 기술로 이를 이용해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를 통해 뉴로모픽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